중국 선전. 한때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위대한 꿈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번영으로 빛나던 거리에는 이제 노점상들의 손수레와 흔들리는 삶을 버티려는 고단한 손길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쫓겨나고 생계수단이 압수되며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현장은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흔한 이야기가 되었고, 이를 기록한 영상들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노점상들이 이제 이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노점상들은 손수레와 몇 개의 동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불균형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자와의 충돌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단지 생계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고 있는 걸까요? 내용이 풍부한 곳에서 이런 비디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간단하고도 슬픈 대답은 시청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 상태인 젊은 세대, 재정적으로 고갈된 중산층, 그리고 한때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의 사현황을 반영하듯 선전에서 노점상 하기와 같은 키워드는 수백만의 검색을 유도했습니다. 강제 집행 장면을 담은 비디오는 공감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자의 강경한 행동에 대한 분노의 댓글을 받기도 합니다. 중국 데일리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65% 경제적 선택의 부족으로 노점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선전은 한때 중국의 혁신과 빠른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수백 개 도시와 함께 사회적 불공정을 반영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여기에서 생활비는 지난 5년간 20% 이상 상승했지만 평균 임금은 5%, 10% 증가했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남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벽에 몰리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예입니다. GDP 감속되는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비공식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조정하고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침체의 시작일지. 노점상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누가 중국의 경제 침체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입니다. 경제발전의 중심지 선전은 여전히 화려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몇몇 층에 빛나는 불빛에 속지 마세요. 많은 아파트와 사무실이 건물 아래에서 불이 꺼지고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거리에서 밀집해서 살고 있고, 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한때 매년 6%, 7%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3% 불과했습니다. 많은 나라에게는 그것이 꿈꾸는 수치일 수 있지만 한때 빠른 성장이 정성이었다. 중국에게는 수십 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중국 GDP 25% 이상을 차지했더니 산업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버그란데 같은 이름은 개발의 상징에서 수백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실패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미완성 아파트가 있고 집 구매자는 신뢰를 잃었으며 한때 경제를 이끌던 산업은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파트 단지와 이기가 덮인 건물은 경제 침체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천과 많은 대도시에서는 쇼핑몰이 예전처럼 붐비지 않고 많은 상점들이 깊은 할인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 일자리 그리고 한때 신뢰했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쇼핑 대신 사람들은 저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소비를 멈출 경우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믿음이 줄고 소비가 줄며 성장도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인민폐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인민폐를 보십시오. 한때 미국 달러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졌던 중국 경제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민폐는 7.32 위안으로 한 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16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것이 원자재부터 소비재 더 비싸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주머니는 바닥나고 국내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약한 화폐가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폐가 가치를 잃으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수출업자의 이익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동안 물가는 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의 취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청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시간이 줄어든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절대로 입주할 수 없었던 집에 모기지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니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압박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인 아니면 중국의 발전 이야기에서 새로운 불안정한 장이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답을 찾는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의 징후가 분명하며 특히 가장 가난한 중국인들이 불안정에 대한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심천의 붐비는 거리에서 쓰라린 현실이 펼쳐집니다. 젊은 학생들이 밀크트를 파는 카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옷을 입지 않았고 노트북을 들고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안 대신 그들은 소박한 옷을 입고 육체노동으로 벌어진 손에 피곤한 눈과 약간의 무력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광경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대학 입시인 고시를 통과했으며 대학하기가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졸업장은 안정적인 직장을 보이지 않으며 이제 그들의 큰 꿈은 인도 보도에서 살아가는 투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21% 넘어서는 데 이는 노동 가능한 젊은이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깨진 꿈들, 헛된 노력들, 그리고 수백만 가족들의 어깨에 지워진 엄청난 부담입니다. 매년 수백만의 졸업생들이 공정한 직업을 바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합니다. 2023년에는 이 수가 1100만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이 거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부동산 수출과 같이 한때 기둥이었던 분야에서의 직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노전, 판매, 배달, 계절적 일자리와 같은 단순 노동 일자리가 전 세대에게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여러 해 동안 고생하며 공부한 후에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장은 더 이상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길거리 판매와 같은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 졸업장은 한때 미래를 보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며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압박과 가족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더 큰 실망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도시에 머물며 육체노동을 하여 생활을 유지하지만 그것은 절망감과 방향을 잃은 느낌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노동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중국 경제는 매년 고학력을 가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배출하며 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 기회는 저숙련 노동이나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정체는 GDP 둔화되고 부동산, 기술 수출 등 주요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고함으로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졸업생들에게 노동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14억이 넘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노동 환경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들은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시작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육체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청춘을 바쳐 추구해온 꿈과 열망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는가? 길거리 판매는 과거의 아름다움에서 현대의 소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중국의 부정적인
몇만 계속 언급하기 전에 중국의 고전 영화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는 거리에서 다양한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붐비는 시장길 음식 냄새와 판매자의 구름소리, 북적이는 풍경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장길을 번성하는 도시의 영혼이었다. 사람들을 본다면 과거의 그 감각을 여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현대 세계에서 붐비는 시장길을 거대한 상점, 화려한 쇼핑몰로 변모하였고, 노점상들은 구체적인 영업 장소가 없다는 꼬리표를 달고 때로는 소외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고찰해봅시다. 시장길은 단순한 상업거래 장소가 아니라 중국의 장안, 너안, 베트남의 흑농 등 큰 도시의 문화 및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장의 소규모 상인들은 간단한 판매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교역 네트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가게가 없었지만 그들이야말로 옛 도시의 활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현대 경제는 편의성, 조직화, 철저한 계획을 지향합니다. 옛날 시장들은 점차 쇼핑몰과 슈퍼마켓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여겨졌던 노점상들은 이제 인도를 침범하고 허가증이 없다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소외되었고, 노점상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고 편리하게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임을 가르칩니다. 노점상은 직업을 넘어 끈기, 창의성, 커뮤니티와의 연결의 상징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노점상을 더 소중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들을 멸시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해결책, 세계의 교훈. 노점상은 비공식 경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경제 유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보다는 종종 부담으로 여겨지고 엄격한 강제 조치를 직면하곤 합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는 노점상을 공식 경제 체계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국 관광 계획 및 개발. 태국은 노점상의 야시장을 관광 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방콕의 유명한 시장인 채트첩 추어사이기은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태국 관광부에 따르면 이러한 야시장은 매년 약 25억 달러를 경제에 기여하며 20만 명 이상의 비공식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노점상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도 노점상 보호법. 인도는 2014년 노점상 관리 및 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에게 고정 판매 지역을 계획하고 영업 허가를 발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바이의 노점상 평균 소득은 30%, 40% 증가했으며 도시 직원과의 충돌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노점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그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그들을 경제체계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만듭니다. 브라질 미세 금융 및 기술 지원. 브라질에서는 미세 금융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스킬 트레이닝이 수천 명의 노점상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라질 국가개발은행과 비정부 기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의 1호의 5만 명 이상의 노점상에게 500에서 2,000달러 사이의 소액 대출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및 경영 기술 트레이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70% 평균 매출을 연간 50%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재정 지원과 교육을 결합하여 노점상에게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태국, 인도, 브라질에서 나온 데이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때 노점상은 자신들의 경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적절한 비즈니스 공간 계획, 미세 금융 제공, 기술 적용, 사회 인식 변경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노점상은 비공식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를 배제하기보다는 통합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공 모델은 적절한 정책으로 노점상이 단순한 생존 직업을 넘어 경제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임을 직면했습니다. 있는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의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가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후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다.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사인데,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맞대응한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 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중국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있는 주요 외신을 통해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에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000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에 억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제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할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동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리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최근 스웨덴 통신장비 기업 에릭손도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3국 협력국제 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 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정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에 물의를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고,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잇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에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의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이며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다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익을 바로바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600억 달러, 약 207조 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3, 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 자라 압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안은 들어 달러에 대해 7% 가치가 하락했고 는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바로바로 자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이유는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반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중국에 묶어두는 대신 서방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입니다. 서방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애국 마케팅 등이 서방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워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어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 랜섬워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국 시장에 커충을 왔습니다. 공상은행 미국 뉴욕 지점인 ICBC 파이낸셜 서비스 FS 대한 랜섬워 공격으로 인해 25조 달러 규모 미국 국채 시장 거래가 한때 중단됐는데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손상을 입은 공상은행은 미국채 거래 결제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가 긴 USB 직접 거래 당사자인 베나이 멜런 은행에 보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건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커 집단 로비트 이며들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터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되어 버리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금융 굴기라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축구 굴기 등등 일단 굴기라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해당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하락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에 대해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책임을 강화해 실물 경제에 복무하는 금융을 구축하겠다. 한마디로 금융 굴기를 천명했는데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금융 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책임을 맡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자 결국 중앙이 지방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겠다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 굴기라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이 이탈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경영자들의 실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우위의 최고 경영자 천세 오지에 역시 실종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샤오지의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실종된 것입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와 제약의 자오 빙 의장 역시 연락이 낀 뒤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다의 창업자 시자 회장이 구금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업인들의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재계는 그야말로 살은판입니다. 이런 분위기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으며 자하고 있던 회사들조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민간 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장점인 전 주석이 2000년 세계 대표론 발표하며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면 자본가와 지식인도 포용하겠다는 중국 민연 기업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국유기업이 정유, 은행, 통신,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한 중국에서 민영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산업이었던 책임지고 특히 일자리의 90% 제공할 정도로 채용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배달음식,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대졸자 등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2012년 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가 이렇게 시 주석의 직설을 쏟아볼 수 있는 것도 그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교수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균제에 나섰고 2021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 부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와 게임 업체를 규제하자는 급락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1,7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국의 뜻을 거스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은 결국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민영기업 규제는 덩샤오핑 일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약속, 즉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중국 사회계약의 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혼다와 닛산은 중국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집중됐던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오이는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가전 기업 하이센스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2025년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불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그룹 합작사로 전 세계에서 연간 7만 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폴스타는 LA 열린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 다각화 전략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4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는 안팎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 살기 위해 탈중국 러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항복 선언과 같은 방미를 결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J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만나다 해도 갑자기 양국의 기본적인 경쟁과 갈등 구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갖고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재인데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입한다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도 긴장은 완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예전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띄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이 민간 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초대받은 농부들이 1985년 시진핑이 무명관리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이라고 아우밌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이자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치하는 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애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사나이 타이안 의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인 CCTV 건군절 맞아 꿈을 쫓다 뜻의 다큐멘터리 주를 방영하며 항공모함 3둥이 타이완 의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기 제-2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 중국의 두 번째 항모 이북이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 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 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구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동안문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의 SOS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트 미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네이거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빈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 암호를 위해 H 전략 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용기들을 출격시켰다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네이거노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해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수호를 조용히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틈을 이용해 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 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 정찰함 진시오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스노 동양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3,000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 후가 전자 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산호 미사일 호위함 외항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은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제오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등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다. 전략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 사이트 왕위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네이거노 일본 쪽 칼빈수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등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 자칫 등호가 포위 선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거노 칼빈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스노 항모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25 함재기를 보유한 삼둥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 수호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건호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무해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지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 태세의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양쪽에 각각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이 파이트 터 나이트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2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3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2개의 전선에 동시에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도 서태평양에도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96의 전말이 미국 항모 울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2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 아이 다급히 증원을 요청했다. 며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 현재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목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이따위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 캐터펄트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J-155는 우수하게 하지만 항공전자 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 잡고 있는 F-35C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다. 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 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응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는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티장 그 스텔스 초계함인 취장함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취장함 후속함 2020년 말 진수된 타장 3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터 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고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4m 배수량 685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K 333km 이릅니다. 또 슝펑 이밋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 76함포 T-74 기관총 MK-1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기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월 특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m 달하지만 정 레이더에는 작은 고기배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고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치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 nem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적공 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소속 7.3집 단군 항공여단은 최근지 공격용 헬기를 때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어-60 블랙호크와 유사의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G-20 공격용 헬기도 동원됐다고 전했는데요. G-20J-20 스텔스 전투기 U-20 공급 6기와 함께 20시리즈로 불리는 중국의 최신 용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격용 헬에 집착이 강한 데에는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이나 상륙작전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앞바다에서 헬기를 활용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함재기가 여의치 않은 중국의 특성상 헬기를 활용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력 공격형 헬기는 더 W10인데요. 이번 도발에서 WG-10이 주축이었다. WG-10은 중국판 블랙호크는 별명에 전혀 걸맞지 않게 내구성과 성능에서 짝퉁 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배치된 WG-10은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로 64와 마찬가지로 대전차 공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G-10은 탑재 중량 7톤 최대 속도 300km 항공거리 800km 57-90 모유도 로켓을 최대 4개까지 탑재 가능하고 ACJ 대전차 미사일 액트 10 대전차 미사일 816기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용 헬기 수출을 거절하자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형 헬기 기본 설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부족한 기술은 캐나다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캐나다의 기술을 중국이 믹스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방어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를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도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난색을 피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캐나다의 유나이트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빼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트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프레 앤 휘트니 캐나다가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G-10은 시작 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고 카피하고 믹스하는 등 한마디로 막장이었던 2003년 4월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3년 중반에는 최소 5개 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2014년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중국의 공격용 헬기 WG-10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저공으로 비행 중 기체 꼬리 로터의 이상으로 추락한 것은 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도 기체가 종이장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내구성 논란이 들었는데 당국은 기체가 구겨지면서 충격 완충 역할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다수 WG-12 하이나 파급이 아니라 타이거 나스닥급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메인 블레이드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우
배가 저렇게 뭉개지는 공격 헬기가 있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치 급이 잠자리 급이 간의 공격 헬기는 적의 수화 기탄을 막아내고 급격한 회피 운동도 백연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 한번 했다고 배가 저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방폭용 서멀 자켓 입힌 연료통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조종사가 무사히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불시착을 한 공격 헬기라고. 경공격 헬기는 아파, 시급의 중형 헬기는 저렇게 부서져서 안 됩니다. 잠자리 같은 날이 122도 오토 로테이션에 성공해서 조종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불시착을 한 경우 동체 프레임은 대부분 원형을 유지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중국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래도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의 헬기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 외곽에 있는 타이남 공원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헬기는 타이남 공원 인근에 있는 대형 송전탑과 충돌해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에는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맨 윗부분이 훼손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미운정센터가 추락한 헬기는 G8기종의 수송용 추락 사고로 인해 4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홍콩 야당도 정부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추락이 나돌던 헬기 사고 소식은 중국 당국이 결국 사흘 만에야 추락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G10의 추락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중국 인터넷과 SNS 통해서 헬기 추락 소문이 퍼졌지만 당국은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추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추락한 기종 역시 더베류지10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부터 100대 넘게 배치된 더지 10에 대해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채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미국의 64 아파치, 러시아의 밀미 28과 성능을 겨눌 정도로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육군 항공병 부대에 50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더베류지 12시작은 선진국의 2세대 헬기를 목표로 했지만 엔진과 로터 전동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에게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는 자존심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형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공격용 헬기 추종론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 제-미-24 공격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구소련이 무자의 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 대공 시스템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이런데 중국 헬기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한국은 맨페즈 신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방공망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중국산 공격용 헬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맨페스 매즈즈 N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 체계 만 포터블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보병이 휴대하여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량화 자동화된 대공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휴대형 대공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신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리 넥스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한국군이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아이나 FIM-92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락 다양한 보병용 휴대 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집대성해 탄생한 맨페즈 신공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기존 미스트랄보다 무게가 약 6kg 더 가볍고 명중률은 무려 95%를 넘으며 가격 또한 5천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공은 적외선 방해 대응 능력, RCM,
탑재해 적의 혼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근접 신광까지 갖추고 있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비행 방향에 나란히 접근해 격추하는 기능 덕분에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신궁의 이러한 성능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실전에서도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중국의 공격용 헬기는 함재기가 부족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여전히 실전에서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무기의 대비는 한편의 전쟁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